계집년이 감히 내 급식 장사를 건드려?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부처장 정우석 대령이 상급자인 노현주 준장을 코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믿고 상급자에게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6억 원이 사라진 이 부대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빈 식판을 들고 일어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는 대한민국 중부 전선의 생명줄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드넓은 부지에는 매일 수백 톤의 군수물자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것들은 다시 휴전선 인근을 지키는 수만 명의 장병들에게 분배되었다. 이곳의 책임자는 단순한 보급 담당자가 아니었다. 유사시에는 전방부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다. 2년간의 미국 육군 참모대학 고급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노현주 준장은 이 부대의 새로운 처장으로 부임했다. 그녀의 나이는 41. 육군 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군수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아온 여군 장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것은 이 보직이 그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후의 시험장. 육군본부는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부임 첫날 노현주 준장은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거수 경례를 받았다. 젊은 병사들의 표정은 명료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지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본부 청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부관에게 지시했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으로 가겠다고. 부관은 잠시 당황한 얼굴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신임 처장은 부임 첫날 간부들과 오찬을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노현주는 그런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부대를 이해하고 싶으면 병사들이 무엇을 먹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부관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녀를 병사 식당으로 안내했다. 오전 훈련을 끝낸 장병 수백 명이 식당 내부를 빽빽이 채우고 있었다.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줄을 지어 식판을 받아들고 배식대 앞을 지나갔다. 노현주는 식당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 장면을 관찰했다. 병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없었다. 마치 의무를 이행하듯 그저 공복을 채우기 위해 저작 운동을 할 뿐이었다. 노현주는 천천히 배식대로 다가갔다. 그녀가 직접 식판을 들자 배식병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내밀었다. 배식병은 국자로 국을 떠서 식판에 부었다. 투명한 국물에 파 몇 가닥과 정체모를 어묵 조각이 표류하고 있었다. 다음 칸에는 물기가 낭자하게 고인 시든 배추김치가 놓였다. 마지막 칸에는 갈색으로 변색된 어묵 볶음이 담겼다. 밥은 그나마 희끄무레한 잡곡밥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식판의 중량은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노현주는 그 식판을 들고 병사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병사들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한 병사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병사들은 긴장한 채 식사를 계속했고 노현주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이 없다는 표현조차 과분했다. 국물은 싱거웠고 어묵은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 듯 질겼으며 김치는 신맛이 과도해 상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노현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병사들의 식판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비슷한 표정으로 음식을 씹고 있었다. 불평하지 않았지만 만족하지도 않았다.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갓 전입 온 듯한 어린 병사 하나가 식판을 내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 말은 의도와 달리 멀리까지 퍼졌다. 식당 반대편 간부 테이블에서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급히 일어섰다. 정우석 대령.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의 부처장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앞식판에는 병사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놓여 있었다. 기름기가 흐르는 갈비찜, 두툼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신선한 쌈 채소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었다. 정우석 대령은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누가 감히 군대에서 밥투정을 하는가?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정우석은 발걸음을 옮겨 그 어린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병사의 어깨를 잡고 고함쳤다. 당장 관등 성명을 대라고. 박준영 상병이었다. 갓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1살의 청년.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정우석 대령은 그의 얼굴 앞까지 다가서며 말했다. 군대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호텔이냐? 내가 먹는 밥 한 톨 한 톨이 국민 세금이라는 걸 모르느냐? 노현주 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식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정우석 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정우석은 그제야 노현주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는 재빨리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노현주는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병사용 식판을 그의 눈높이에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대령,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의 전투 식량입니까? 정우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식판을 흘끗 쳐다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예산 제약이 있고 납품업체의 사정이 어렵고 이번 달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노현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예산 제약이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대령이 지금 드시는 그 갈비찜은 어느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우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간부 식당은 별도 예산이라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항변했다. 노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령, 지금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지난 1년간 모든 급식 관련 계약서와 보급 서류를 제 집무실로 가져오십시오. 단 한 장이라도 누락되면 제가 직접 대령의 전투복을 벗기겠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우석 대령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노현주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결국 경례를 하고 식당을 나갔다. 노현주는 다시 박준영 상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상병, 앞으로 부당한 일을 보거든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꿀 것입니다. 박준영은 눈물이 글썽해진 채 경례를 올렸다. 노현주는 식당을 천천히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조용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경례를 보냈다. 그날 오후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의 모든 보급 서류가 처장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현주 준장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노현주 준장의 집무실에 마지막 서류 상자가 도착했다. 군수과장 조영민 소령이 땀을 흘리며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나이는 38.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그는 노현주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 부대에서 군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조 소령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장님, 지난 1년간의 급식 계약서와 보급 관련 서류 전부입니다. 총 12개 상자 분량입니다. 노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계약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소령에게 물었다. 소령은 이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조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규정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졌고 납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현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조소령은 시선을 피했다. 노현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소령을 돌려보내고 혼자 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 노현주는 전술학보다 군수학에 더 흥미를 느꼈다. 전쟁은 총알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급으로 싸운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계학, 경영학, 물류학을 독학으로 익혔고 미국 연수 시절에는 국방 조달 시스템의 허점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계약서는 숫자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암호 같은 것이었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업체명에서 발견되었다. 지난 1년간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는 총 3곳이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의 80% 이상이 금빛물류라는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노현주는 그 업체명을 메모했다. 금빛물류. 어딘가 어색한 이름이었다. 정식 기업이라기보다는 급조된 느낌이 강했다. 두 번째 이상 징후는 단가에서 나타났다. 노현주는 육군 본부에서 발행한 표준 식자재 단가표를 옆에 펼쳐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쌀은 킬로그램당 3,000원이 표준인데 금빛 물류의 계약서에는 3,500원으로 적혀 있었다. 배추는 포기당 2,000원이 표준인데 계약서에는 2,500원이었다. 차이가 크지 않아 보였지만 수천 명이 먹는 식자재를 1년치로 환산하면 그 차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상 징후가 있었다. 돼지고기 납품 계약서였다. 항목명은 특수 목적 고단백 육류. 킬로그램당 단가가 3만 원이었다. 노현주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일반 돼지고기 시중 가격이 킬로그램당 7,000원 내외인데 이 계약서의 단가는 4배가 넘었다. 설명란에는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 영양 강화 처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런 항목이 정식군 보급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현주는 알고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계약 수량이었다. 1년간 총 20톤. 노현주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0톤에 킬로그램당 3만 원이면 총 6억 원이었다. 정상 단가로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이면 충분한 물량이었다. 4억 6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셈이었다. 노현주는 계약서 하단의 결제란을 확인했다. 계약 담당자는 조영민 소령, 승인자는 정우석 대령, 최종 결제자는 전임 처장인 이강석 소장이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이미 작년 말에 전역했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실질적인 책임자는 정우석 대령이었다. 노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집무실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비리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만들어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노현주는 컴퓨터를 켜고 국세청과 연동된 군 내부망에 접속했다. 금빛 물류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했다. 화면에 결과가 떴다. 대표이사 이름은 정재훈. 주소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주택가 주소였다. 설립일은 정확히 1년 하고도 한 달 전.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와 첫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었다.
노현주는 정재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군 내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확인을 시도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정재훈은 정우석 대령의 처남이었다. 정우석의 아내 정수연과 남매 관계였다. 주소를 더 파고들자 정재훈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금빛 물류의 사업자 주소와 일치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사무실이나 창고가 존재한다는 기록은 없었다.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노현주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우석 대령이 천안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영민 소령을 통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저가의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고가로 청구했다. 차액은 금빛 물류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정우석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조소령이 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공범일 수도 있고 협박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노현주는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깨어났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조영민 소령을 호출했다. 아침 6시 조소령이 집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노현주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고 조용히 물었다. 소령, 나는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금빛 물류와의 계약, 당신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영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장님,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우석 대령께서 계약서를 가져오라 하셨고 저는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감히 대령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현주는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했습니까? 조소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현주는 말을 이었다. 소령, 당신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명령 복종입니까? 아니면 정의입니까? 조영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노현주는 어조를 부드럽게 바꿨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금빛 물류가 실제로 납품한 식자재는 무엇입니까? 조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국산 냉동 돼지고기였습니다. 킬로그램당 5,000원짜리였습니다. 노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차액 2억 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군요. 조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노현주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증이나 장부 무엇이든. 조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사무실 컴퓨터에 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고 정우석 대령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노현주는 즉시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조소령이 나간 후 노현주는 취사병 박준영 상병을 불렀다. 박 상병이 집무실에 들어오자 노현주는 물었다. 상병, 당신이 어제 식당에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박준영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예, 처장님. 죄송합니다. 노현주는 손을 내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로잡을 단초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식당에서 나온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있습니까? 박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현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정의감 있는 병사라면 당연히 증거를 남겨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상한 김치, 벌레가 들어간 국, 곰팡이 핀 빵.
모두 지난 반년간 병사 식당에서 나온 음식들이었다. 노현주는 그 사진들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박상병에게 말했다. 이 사진들은 당신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찍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조영민 소령이 USB를 들고 돌아왔다. 노현주는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을 열자 엑셀 장부가 나타났다. 실제 납품 내역과 계약서상 내역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다. 차액은 정확히 4억 7천만 원이었다. 노현주는 군사경찰대에 전화를 걸었다. 제3군수지원사령부 헌병대장인 송민호 대령이 전화를 받았다. 노현주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대령, 긴급 수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용의자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 부처장 정우석 대령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군사경찰대 특수수사팀이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도착했다. 정우석 대령은 집무실에서 끌려 나왔다. 그는 노현주를 노려보며 고함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부당하게 체포되고 있다. 노현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대령, 당신은 6억 원의 군용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는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정우석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노현주 준장은 그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부대의 적폐가 하나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우석 대령이 체포된 지 정확히 48시간 만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본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부 지하 2층 군수참모부 집무실에서 한태준 중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나이는 59세. 육군 내에서 군수 분야의 최고 실세로 군림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군수 보급 시스템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 한 중장의 집무실 탁자 위에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의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정우석 대령 체포, 금빛 물류 비리 적발, 군사경찰대 수사 개시.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참모들에게 고함쳤다. 노현주, 그 여자가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사람을 건드렸나. 당장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각하, 하지만 정우석 대령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증거도 확보된 상태이고 군사경찰대가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면 오히려 비리 은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비리 은폐라고? 우리는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지휘 체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노현주 준장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나? 일주일도 안 되었다. 그런 사람이 부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참모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한 중장은 김동훈 대령을 호출했다. 김 대령은 50대 초반의 노련한 감사관이었다. 그는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부대를 감사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한 중장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다. 한태준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김 대령,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가서 노현주 준장의 지휘 능력을 검증하시오. 특히 부임 이후 일주일간의 모든 행정 처리 과정을 샅샅이 뒤져보시오. 서류상 오류, 절차적 하자 무엇이든 찾아내시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부대를 혼란에 빠뜨렸는지 명확히 기록하시오. 김동훈은 잠시 망설였다. 각하, 하지만 노현주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차석 출신이고 미국 육군참모대학 연수까지 마친 우수한 장교입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김대령, 자네는 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나? 김동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각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틀 후 육군본부 특별감사단이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도착했다. 김동훈 대령이 이끄는 감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곧장 처장 집무실로 향했다. 노현주 준장은 그들을 맞이하며 경례를 올렸다. 김동훈은 냉정한 표정으로 감사 통지서를 건넸다. 준장님,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일주일이며 모든 행정 서류와 지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주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침착하게 물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 대령은 대답했다. 부임 이후 지휘 공백 여부와 행정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노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감사단은 즉시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그들은 처장실, 부처장실, 군수과장실, 행정실, 심지어 취사반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급식 비리가 아니었다. 오직 노현주의 지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김동훈 대령은 조영민 소령을 불러 신문했다. 소령, 노현주 준장이 부임 후 정상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거쳤습니까? 조영민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서류를 펼쳤다. 그런데 여기 인수인계 문서를 보니 일부 항목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하자입니다. 조소령은 변명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었고 추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훈은 차갑게 말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소령, 당신은 상급 지휘관의 행정하자를 묵인했습니다. 이건 역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단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노현주가 군사경찰대에 수사를 요청한 과정이 육군본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우석 대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노현주가 병사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정우석을 압박한 행위를 지휘관의 품위 손상으로 기록했다. 노현주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이것이 정당한 감사가 아니라 보복성 탄압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육군본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고 감사단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단이 부대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노현주가 긴급히 계약한 새로운 식자재 납품업체의 트럭이 부대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은 전복되었고 운전사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상대 차량의 고의적인 추돌이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사고 직후 도주했고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다. 이틀 후 두 번째 납품업체의 트럭도 습격당했다. 이번에는 부대로 가는 도중 정체 모를 남자들이 트럭을 가로막고 운전사를 폭행했다. 그들은 트럭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식자재가 담긴 상자들을 길바닥에 내던진 후 도주했다.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은 잡히지 않았다. 세 번째 업체는 아예 계약을 파기했다. 업체 대표는 노현주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사무실에 괴한들이 침입해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현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부대에 남은 식자재는 이틀치밖에 없었다. 이틀 후면 수천 명의 장병이 굶게 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즉시 육군본부에 긴급 보급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보급 요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최소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김동훈 대령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노현주를 불러 말했다. 준장님 보십시오. 부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준장님이 성급하게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바람에 보급망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준장님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노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령님, 이것은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입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습격과 협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동훈은 비웃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범인이 잡혔습니까? 준장님은 지금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본인의 무능을 변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현재 부대는 지휘 공백 상태입니다. 행정은 마비되었고 보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틀 후면 전 장병이 굶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준장님께 있습니다. 노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위로는 육군본부가 압박하고 아래로는 감사단이 숨통을 조이고 밖으로는 비리 카르텔이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군 검찰단장마저 한태준 중장의 압력으로 보직 해임되어 후방부대로 전출된 상태였다. 그날 밤 노현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감사단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지휘 공백 행정하자, 월권 행위, 보급망 붕괴.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가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이대로 가면 그녀는 처장직에서 해임될 것이고 군 경력은 끝날 것이었다. 노현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병사 숙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저곳에서 잠들고 깨어나고 훈련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싸움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박준영 상병이 찍어둔 부실 급식 사진들과 조영민 소령이 건넨 회계장부 사본이 담긴 USB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노현주 준장은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제목은 이렇게 썼다. 육군 군수 비리 카르텔의 실체와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 보급차단 사건의 진실.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5시 노현주 준장은 문서 작성을 마쳤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서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안에는 금빛 물류의 비리 증거, 박준영 상병이 찍은 부실 급식 사진, 조영민 소령이 제공한 회계장부 그리고 한태준 중장과 정우석 대령을 연결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군 생활 20년을 건 마지막 무기였다. 노현주는 집무실 금고에서 개인용 노트북을 꺼냈다. 이것은 군 내부망이 아닌 민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였다. 그녀는 USB의 파일들을 노트북으로 복사한 뒤 국방부 비리 신고센터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육군 군수 비리 카르텔 긴급 제보. 그녀는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국방부 내부에도 한태준 중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다. 제보가 묵살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다. 노현주는 포털 사이트를 열고 주요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다.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KBS 뉴스. 그녀는 세 곳의 언론사에 동일한 파일을 전송했다.
이메일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장 노현주 준장입니다. 첨부 파일은 육군 내부의 조직적 군수 비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육군 본부 고위 간부가 연루된 카르텔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군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을 마치자 새벽 6시였다. 노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준장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오늘이 그녀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오전 7시 김동훈 대령이 긴급히 처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준장님, 지금 당장 설명하십시오. 국방부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제보가 준장님이 보낸 것입니까? 노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김동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준장님은 방금 군사기밀 유출죄를 범했습니다. 부대 내부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군형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지휘권을 정지하고 조사에 응하십시오. 노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대령님, 저는 아직 처장입니다. 제 지휘권을 정지할 권한은 대령님께 없습니다. 그것은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입니다. 김동훈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육군본부 긴급 명령입니다. 노현주 준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군사경찰대에 신병을 인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노현주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한태준 중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이 명령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김동훈은 경악했다. 준장님, 지금 명령 불복종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노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령님, 이제 물러나 주십시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김동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내 한태준 중장에게 보고했다. 각하, 노현주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한 중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알겠네. 이제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군. 인근 기동전단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부대를 봉쇄하고 그녀를 연행하라. 오전 9시 노현주는 부대 방송실로 향했다. 방송병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노현주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전 부대 긴급 방송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병은 망설였다. 처장님, 감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전히 이 부대의 처장입니다. 명령입니다. 방송병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마이크를 준비했다. 노현주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적색 램프가 켜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전 장병 여러분, 저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장 노현주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먹었던 식사가 왜 그토록 형편없었는지, 누가 여러분의 밥그릇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주는 정우석 대령의 비리, 금빛 물류의 횡령 구조, 4억 7천만 원의 증발, 그리고 한태준 중장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실체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명료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이 비리를 폭로하자 육군본부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감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비리 은폐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납품 업체를 습격하고 협박하여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육군본부는 저를 체포하기 위해 인근 부대에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곧 연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병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부당함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총이 아니라 정의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지난 1년간 억눌렸던 우리의 빈 식판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부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 막사에 있던 병사들, 행정실에 있던 간부들 모두가 멈춰 섰다. 그리고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취사병 박준영 상병이었다. 그는 취사반 식당으로 달려가 빈 식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명이 2명이 되었다. 2명이 10명이 되었다. 10명이 100명이 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무기고가 아니라 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빈 식판을 들었다. 기름때가 끼고 낡은 스테인리스 식판. 그것이 그들의 저항의 상징이었다. 오전 11시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 정문 앞에 수천 명의 장병이 집결했다. 그들은 빈 식판을 한 손에 들고 숟가락을 다른 손에 들었다. 그리고 식판을 숟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금소금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불규칙했던 소리가 점차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다. 수천 개의 식판과 수천 개의 숟가락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울림. 정문 밖에서는 인근 제7기동전단에서 파견된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장갑차 3대와 트럭 10여 대, 그리고 완전 무장한 병사 200여 명. 지휘관은 서진호 대령이었다. 그는 50대 후반의 노련한 지휘관으로 한태준 중장의 명령을 받고 부대를 이끌고 왔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를 봉쇄하고 노현주 준장을 연행하는 것. 서진호 대령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 장병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해산하고 각자 위치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나 장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식판을 두드렸다. 서 대령은 병력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다. 장갑차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대열을 지어 따라갔다. 그들의 총구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수평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때 노현주 준장이 정문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수천 명의 병사들 사이를 지나 맨 앞에 섰다. 그녀도 한 손에 빈 식판을 들고 있었다. 장갑차가 그녀 앞 10m 지점에서 멈췄다. 서진호 대령이 장갑차에서 내렸다. 노현주는 식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령님, 이것이 제 병사들이 먹어야 했던 식사입니다. 이 빈 식판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대령님의 병사들도 똑같은 식판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서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문 너머 수천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저 빈 식판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서 대령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총을 내려라. 그는 무전기를 들어 육군본부에 보고했다. 본부, 이곳은 현장 지휘관입니다. 저는 진압을 거부합니다.
이곳의 장병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한태준 중장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대령, 지금 명령 불복 중인가? 서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각하, 저는 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끊고 노현주에게 경례를 올렸다. 준장님, 제 병사들은 철수하겠습니다. 준장님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노현주는 경례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장갑차가 돌아섰다. 진압 병력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정문 앞에 수천 명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빈 식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노현주 준장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계속 서 있었다. 그녀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빈 식판 항쟁 소식은 그날 저녁부터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노현주 준장이 새벽에 전송한 증거 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은 즉각 취재에 나섰다. KBS 뉴스는 저녁 9시 메인 뉴스로 이 사건을 다뤘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3군수지원사령부 군수부대에서 조직적인 급식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를 폭로한 여군 장성이 보복성 탄압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박준영 상병이 찍은 부실 급식 사진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물기가 고인 시든 김치, 상한 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묵볶음.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SNS에서는 군수 비리 카르텔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육군 군수 비리의 전모를 보도했다. 기사는 금빛 물류의 횡령 구조, 정우석 대령과 한태준 중장의 연결고리, 그리고 노현주 중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상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이렇게 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에서 장병들의 밥그릇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폭로한 양심적 장교가 오히려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인가?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움직였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긴급 소환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각하,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차갑게 말했다. 장관, 이미 진상은 다 드러났소. 문제는 왜 육군본부가 이런 비리를 방치했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탄압했느냐는 것이요. 한태준 중장을 당장 조사하시오.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각하.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육군본부에 도착했다. 조사단장은 윤재석 소장이었다. 그는 국방부 감찰실장으로 군 내부 비리 척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태준 중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태준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윤 소장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다. 윤재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장님, 국방부 특별조사단입니다. 지금부터 중장님은 군용물 횡령 방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한태준은 비웃었다. 조사? 나를?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20년 넘게 군수 분야를 책임져온 사람이야. 증거도 없이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윤재석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금빛 물류와 중장님 계좌 간의 금융거래 내역, 정우석 대령에 대한 비호 정황, 그리고 노현주 준장에 대한 보복성 감사 지시 녹취록.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쳤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윤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중장님,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지금 당장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군사경찰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 소장에게 말했다. 자네는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윤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태준 중장은 그렇게 연행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다. 육군본부 군수분야 고위 간부가 비리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노현주 준장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노현주는 국방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 및 지휘 개통 무시였다. 그녀가 언론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육군본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태준은 체포되었지만 그녀 역시 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다. 징계위원회는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장은 강석훈 중장이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원로 장성으로 공정한 판단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위원회에는 총 7명의 장성급 장교가 배석했다. 노현주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1등 공로 훈장과 보국 훈장이 달려 있었다. 20년간의 군 생활이 그 훈장들 속에 담겨 있었다. 강석훈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노현주 준장은 군사기밀 유출 및 명령 불복종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장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위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제가 한 행동이 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를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임한 부대에서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부정이 일상이었습니다. 제 병사들은 1년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훔친 사람들은 부대 내부에 있었고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육군본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지휘 계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 계통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하지만 준장, 군에는 내부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노현주는 대답했다. 저는 내부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육군본부에서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다. 그렇다 해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장의 행동으로 군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노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위원님, 군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군용물을 횡령하고 병사들을 굶긴 사람들이 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단지 그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 명예는 비리를 숨기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비리를 척결하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저는 제 군 생활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강석훈 위원장은 노현주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훈은 입을 열었다. 노현주 준장. 준장의 행위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형식적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장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 결과는 군 전체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준장은 부패한 상급자와 싸웠고 병사들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펼쳤다. 이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노현주 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부과하되 현 보직은 유지합니다. 이는 준장의 행위가 절차적으로는 잘못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현주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그녀는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장, 군대는 준장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직 3개월은 사실상의 승리였다. 불명의 전역이 아니었고 보직도 유지되었다. 노현주는 군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 3개월 후 노현주 준장은 제3군수지원사령부 보급처로 복귀했다. 부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부처장이 부임했고 군수과장 조영민 소령은 승진하여 중령이 되었다. 그는 노현주의 개혁을 충실히 이어갔다. 복귀 첫날 저녁 노현주는 다시 병사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은 활기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현주는 배식대 앞에 섰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뜨거운 흰쌀밥, 구수한 한우 사골국, 두툼한 생선가스, 신선한 배추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노현주는 식판을 들고 병사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다. 병사들이 놀라 일어서려 하자 그녀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한 병사 옆에 앉아 밥을 뜨기 시작했다. 취사병 박준영 상병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장님, 오늘 식사는 어떠십니까? 노현주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맛있습니다, 병장. 정말 맛있습니다. 박준영은 수줍게 말했다. 처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병사들이 진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음식 맛이 아니라 정의의 맛입니다. 노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병장. 이것은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당신이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준영은 경례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노현주는 식판 위에 따뜻한 밥을 계속 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노현주는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군대에는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박준영 같은 병사들이 있었고 정의를 지키려는 조영민 같은 간부들이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비우고 일어섰다. 병사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노현주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식당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군의 부패와 싸워야 할 진짜 임무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현주 준장과 박준영 상병이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부당함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